안녕하십니까. 보험연구원의 산학 세미나 지금 2011년 지금 4월인데요. 오늘도 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좀 정상으로 하지 못하고 오프라인, 온라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뭐 외부에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들은 지금 보험연구원 12층에서 우리 발제하시는 이용주 교수님 그리고 토론하시는 네 분 선생님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저희들이 한 번도 하지 않은 AI 자산관리와 보험인데요. 우리 울산과학기술원의 이제 이용주 교수님이 발제해 주실 텐데, 우리 공식 세미나처럼 뭐 이렇게 제가 자기소개 안 하고요. 이용주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면서 발제 한 30분 정도 내외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용주 교수님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과학기술원의 이용재라고 합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네, 일단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AI 자산관리와 보험이라고 하고, 저는 유니스트 산업공학과에서 온 이용재라고 합니다. 현재 간단하게 자기소개 넣어놨는데요. 네, 카이스트 전산학부랑 소리과학과 학사 받고 산업공학에서 박사를 받고, 유니스트에서 일한 지는 이제 2018년부터니까 햇수로는 이제 4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을 한 지는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도 이렇게 거창한 거라기보다는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연구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같이 좋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2018년부터 자산관리 핀테크 스타트업을 이제 창업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긴 한데요. 요새는 좀 이제 잠잠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저널 오브 파이낸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학술지의 편집 자문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이제 AI 자산 관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래도 시장을 이기는 투자 전략 같은 거를 상상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그 전에 먼저 조금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아봤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사실 시장을 이기는 투자 전략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알파고나 이런 영향 때문에 뭔가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이라던가 좀 기대 같은 게 좀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금융권에서 그런 것들이 아주 활발하다고 보여지진 않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방향보단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 있는 쪽은 다른 쪽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인공지능 기술, 그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직면을 하고 있는 가장 큰 변화가 AI와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특히 더 중요한 건 이제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많다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초개인화, 완전히 개인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데이터이고, 거기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은 데이터에서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정보를 추출하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만들어내는 역할이 이제 인공지능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큰 틀에서 크게 개인의 자산 관리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그리고 개인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에 대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개인의 자산 관리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2020년에 카이스트 김우창 교수님, 경희대학교 김장호 교수님, 그리고 칭화대학교의 린 창러 교수님과 함께 작성한 논문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존의 자산관리 서비스라고 하면은 대부분, 그러니까 기존의 개인의 자산관리 서비스는 대부분 고액 자산가에게 좀 집중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프라이빗 뱅킹, 그러니까 PB 서비스 같은 게 최소 자산이 몇 억 이상 있는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제공이 될 수 있는 서비스였죠. 그리고 이런 고액 자산가들은 사실은 매일매일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 목적은 적절하게 위험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자산을 최대한 늘려나가서 유산을 최대한 많이 늘려주거나, 또는 어떤 체리티의 관점에서 어디 재단 같은 거를 유지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될 텐데요.
하지만 이제 점점 고액 자산가뿐만 아니고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도 자산 관리가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지만 그 은퇴 시점이 늦춰지지 않는 이상은 은퇴 시점까지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이제 더 오랫동안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금전적인 문제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DC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이 이제 좀 한 가지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전까지는 다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어떤 회사에서 퇴직금을 책임지고 지급하는 시스템이었다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회사가 망하거나 등등의 문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은 개개인의 이제 은퇴 후 생활이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계좌 자체를 회사가 책임진다기보다는 개개인이 각각 책임을 지는 DC형 퇴직연금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고, 근데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회사에서 책임을 져주지 않기 때문에 개개인이 직접 어느 정도는 책임감을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여러 설문조사나 이런 걸 봤을 때 자신이 DC형에 들고 있는지 DB형에 들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예금성 자산에 방치되어서는 20-30년이 갔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통 사람들도 자산 관리를 꼭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고액 자산과 보통 사람들의 자산 관리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해서 봤을 때, 고액 자산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신경 쓸 것이 많이 없는데, 보통 사람들은 사실은 소비 목표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비 목표라고 하면은 은퇴 후에 내가 어느 정도 생계비를 유지를 하고 싶다. 또는 뭐 몇십 년 후에 어떤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 또는 자녀를 어느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학비가 필요하다. 또는 차를 사고 싶다. 등등 이런 식의 소비 목표들이 있을 텐데, 이게 어 이런 개개인의 중요한 소비 목표들은 사실은 그냥 소비 목표 정도가 아니고, 이거를 만족을 시키지 못하면은 사실상 삶의 질이 그대로 떨어지게 되는 매우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어찌 보면 사실상 부채의 개념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정말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보통 사람들을 위한 자산 관리는 어느 정도는 자산 부채 관리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이 초록색 점선이 최소한의 내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40세에 이 정도를 달성을 하는 게 그 목표라고 하면은, 이제 자산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아무래도 리스크가 높은 데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테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게 움직이면서 가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한번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 삶에 직접적인 타격이 오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이 이제 쉽지는 않고,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 경제학 쪽에서 파생이 된 Behavioral Portfolio Theory라는 게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Goal Based Investing, 그러니까 목표 기반 투자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런 개개인들이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소비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각각에 대해서 서로 다른 우선순위나 위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은퇴 후 생계비를 마련하는 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게 만족이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가 뭐 어, 은퇴한 10년 전에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한다던가, 그게 더 여유가 된다면은 자녀를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해준다던가, 이런 식의 어느 정도는 우선순위가 있고, 또 예를 들어 좀 극단적으로 은퇴 준비라는 소비 목표랑 자동차, 더 좋은 차를 사고 싶은 소비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은, 은퇴 준비는 사실상 정말 안전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고, 근데 더 좋은 자동차를 타는 문제는 조금의 리스크를 테이크해도 괜찮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소비 목표마다 서로 다른 우선순위나 위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안하는 골 베이스드 인베스팅은 이러한 다양한 소비 목표의 달성 확률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제 아주 개념적인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하는 투자에 접근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것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를 취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하이 리스크를 취하면은 되게 높은 돈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낮은
자산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골이 이 정도 있다고 하면은 확률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이 어치브하는 경우가 있고 그거보다 달성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테고 리스크를 조금 적게 취하면은 이게 이렇게 조금 톤 다운이 될 테고 더 적게 취하면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 보여드리는 거라서 이게 정확하게 이게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골 베이스드 인베스팅이라는 거는 개념적으로는 골이 달성되지 않는 확률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골을 이제 추가로 달성하는 것은 있으면 좋긴 하지만 꼭 그거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골이 달성되지 않는 확률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 기반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이루어지려면은 아무래도 그냥 기대 수익률 관점에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제 시시각각 발생하는 그런 시장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느 정도 동적인 자산 배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적으로 계속 다이나믹하게 자산 배분을 할 수 있어야지 점점 내 목표 시점에 다가올수록 내 목표 달성 확률을 계속해서 높여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은 이제 개인을 위한 골 베이스드 인베스팅 모형을 제시를 한 건데요. 어찌 보면 이제 아주 복잡한 모델이라기보다는 조금 단순화된 개인에 맞춤화된 자산 부채 관리 모형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자산 부채 관리 모형들이 좀 복잡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개인을 위해서 개인의 자산 관리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단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복잡해지면은 우리가 기관의 자산 부채 관리를 해주는 것처럼 장시간의 컨설팅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단순한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런 모형의 단순화는 소비 목표의 우선순위를 줌으로써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는 크게 봐서는 두 가지 이미 존재하는 모형을 결합을 한 건데요. 첫 번째는 멀티 스테이지 스토캐스틱 프로그래밍이라는 모델인데 이거는 다기간 추계적 최적화, 그러니까 다기간에 걸쳐서 어,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최적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골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다양한 목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거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 다루는 그런 최적화 모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쳐서 저희가 만들었고 간단히 그 다기간 추계적 최적화 모델, 그러니까 다기간에 걸쳐서 불확실성을 다루는 최적화 모델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여기 0이라는 시점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매년 이렇게 시장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은 요렇게 가는 패스는 첫 번째 해에는 뭐 주식이 8% 오르고 채권이 2% 오르고 뭐 현금 그 인플레이션은 1% 정도 유지가 되고 두 번째 해에는 주식은 1%가 내리고 채권은 3%가 오르고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의 패스가 다 서로 다른 시장 시나리오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티 스테이지 스토캐스틱 프로그래밍에서 하는 것은 요 각각의 작은 동그라미마다 우리가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주식을 사고 팔 거냐, 어떻게 채권을 사고 팔 거냐, 어떻게 현금을 유지를 할 거냐 이런 디시전들을 내리는 최적화 모델이라고 간단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금융에 적용되었을 때. 그래서 저 멀티 스테이지 스토캐스틱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MSP를 기반으로 저희가 MSGP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볼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합쳐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시퀀셜 옵티미제이션이라는 걸 합쳤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이 첫 번째로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은퇴 후에 생계비를 마련하는 목표가 있고 두 번째 우선순위로 내 자녀의 교육을 좋은 교육을 받게 하는 그런 목표가 있고 세 번째로는 조금 이제 화려한 삶을 사는 조금 더 좋은 차를 산다던가 넓은 집으로 이사 간다던가 등등의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그냥 예시로 잡아봤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첫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 소비 목표의 달성 확률을 최대화하는 다기간 추계적 최적화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약간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걸 풀게 되면은 첫 번째 소비 목표에 대한 최대 달성 확률이 계산이 되겠죠. 두 번째 문제를 풀 때는 두 번째 소비 목표의 달성 확률을 최대화하는데 그 와중에 아까 방금 구했던 첫 번째 소비 목표의 달성 확률은 유지를 시키면서 최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은퇴 후 생계비 마련하는 확률이 예를 들어 90%라고 나왔는데 그 90%는 일단 유지는 하면서 두 번째 소비 목표까지 남는 돈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이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소비 목표의 최대 달성 확률까지 계산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소비 목표에 대한 달성 확률은 유지는 하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비 목표에 대한 달성 확률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접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소비 목표 우선순위가 있을 때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최적화 문제를 풀게 됩니다. 최적화 문제를 풀 때 이제 필요한 파라미터는 그러니까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보여드린 그 시나리오가 나타나 있던 시나리오 트리가 있었죠. 시장 상황에 대한 그 시나리오 트리 파라미터가 필요하고, 우리가 고객으로부터 받아야 될 파라미터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현재 얼마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어느 시점에 어떤 우선순위로 소비 목표를 갖고 있느냐, 마지막으로는 내가 매 시점에 얼마씩 더 추가로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정도가 될 겁니다. 이 정도를 고객에게 받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멀티스테이지 스토캐스틱 프로그래밍 문제를 통해서 이런 식의 이제 최적화 모델이 완성이 되는데요. 저희가 제안하는 모델은 좀 단순하지만 그래도 좀 빠르고 효율적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를 제안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거를 깊이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저희가 만들었던 데모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데모라서 정확한 그 상황을 담고 있는 건 아니고요. 대략적인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79년생의 기혼인 어떤 남성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본인이 뭐 이런 직업에 2006년부터 취업을 했고 현재 연봉이 뭐 6천만 원이고, 배우자가 이런 직업에 2003년부터 취업을 해서 현재 연봉이 4천만 원 정도인 상황이다 라고 하고, 내가 현재 퇴직연금은 DC형을 들고 있고 DC형이 현재 5천만 원이 적립이 되어 있고, 뭐 IRP 계좌에는 현재 1천만 원이 적립이 되어 있고, 내가 매달 IRP에 30만 원씩 추가로 납입을 하고 있다. 근데 배우자에 대해서도 사실 똑같은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여기에는 그냥 기타 일시퇴직금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인풋들을 집어넣게 되고, 이제 추가적으로 IRP나 퇴직연금 외에 추가로 운용 가능한 자금이 얼마가 있는지, 그리고 월마다 얼마씩 추가로 여기에다가 넣을 수가 있는지, 뭐 부동산도 좀 집어넣긴 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의 예상 은퇴 나이가 언젠지, 예를 들어 65세에 은퇴한다고 하면은 이제 언제 취업했고 현재 연봉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국민연금으로는 월 이만큼을 받을 수가 있고, 국민연금을 통한 소득 대체율은 예를 들어 30%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IRP, DC형 퇴직연금,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모아놓은 따로 투자하는 금액들까지 합쳐서 우리가 목표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늘렸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 목적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노후 자금 마련, 소득 대체율 마련하는 것 외에 추가로 소비 목표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50세에 4억 원 정도를 추가로 투입을 해서 주택을 구입을 한다던가, 이런 식의 목표가 있고, 45세쯤에 뭐 한 500만 원 정도 들여서 가족 여행을 가고 싶다던가, 이런 식의 이제 우선순위를 둔 채로 소비 목표를 몇 가지 넣어놨고요. 방금 저희가 보여드린 모델들을 이제 풀어보면은 45세에 이제 500만 원은 좀 금액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상황이긴 한데요. 달성이 거의 된다고 나오는 것 같고, 50세의 주택자금, 그러니까 4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목표보다는 조금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 50세에 4억이라는 금액은 조금 사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납입하는 금액이라던가 현재 굴리고 있는 돈을 봤을 때 65세 시점에 목표하는 노후 자금 마련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보여드린 그런 최적화 모델을 통해서 풀게 되는데요. 이제 푼 결과의 예시를 하나, 방금 그 예제에 대한 예시인데, 예를 들어 뭐 42세 시점에는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평균적으로 45세 시점에 평균적으로는 이런 포트폴리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형태의 솔루션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조절을 했습니다. 가장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50세 시점의 포트폴리오가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50세 시점까지 저희가 아까 시장의 시나리오들을 몇 가지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시장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시장이 10년 동안 좋았을 수도 있고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있을 텐데, 각 시나리오별로 우리가 서로 다른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을 갖고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좀 더 좋았을 때는 예를 들면은
주식을 조금 덜 갖고 있어도 나중에 충분히 목표를 달성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 그동안 시장이 안 좋았다면은 50세 시점에 이제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좀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 될 수도 있겠죠. 미래의 목표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각 시나리오에 따라서 자산 배분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동적인 자산 배분 모델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식을 통해서 개인의 자산 관리가 이런 소비 목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게 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자산 관리에서는 소비 목표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특히 여러 가지 소비 목표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점점 더 세분화된 조언을 해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개인의 자산 관리를 잘 해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금융 서비스가 초개인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결국엔 개인의 금융 활동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 관점에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마이데이터라는 게 이제 점점 이제 도입이 되고 있죠. 마이데이터는 그동안에는 이제 데이터가 각각 기업들이 따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서로 공개가 되고, 또 사용자, 그러니까 그 고객이 허락만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든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종합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금융 서비스 관점에서 마이데이터 이전과 이후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전에는 각 금융사가 당사 고객 데이터를 각자 보유를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고객에 대해서 전체 금융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지주사라고 해도 해당 고객이 해당 지주사의 금융사에만 뭐 계좌를 갖고 있다는 그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실제로는 사실 정말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죠. 카드도 여러 개 있고, 뭐 보험도 여기저기 들고 있고, 은행 계좌도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한 고객에 대한 전체의 금융 활동을 파악할 길이 아예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고객 데이터를 분석을 하더라도 그 분석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고객한테 진짜 와닿는 서비스가 나오긴 어려웠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은행 계좌에 대한 분석을 아무리 잘해줘도, 나는 사실 다른 은행 계좌가 한 3개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조언을 해줘봤자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마이데이터 이후에 가장 크게 달라질 점은 이런 고객의 전체 금융 활동을 알 수 있다는 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고객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금융 활동을 다 파악을 하고 그 고객의 실제 상황과 니즈에 맞는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마이데이터 이후에는 고객의 모든 금융 활동을 알 수 있다면 어떤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지를 이제 슬슬 생각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가 연구실에서 학생들과 연구를 하고 있는 그 금융 데이터는 크게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가계금융의 재무제표, 그러니까 자산, 부채, 소득, 지출에 대한 세부 내역 데이터. 이거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의료비 데이터도 좀 분석을 하고 있고, 어, 그 신한금융투자에 있는 증권거래 데이터도 분석을 하고 있고, BC카드의 카드 소비 데이터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금융활동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그중에 이제 처음 2가지 가계금융 재무제표와 의료비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가계금융 재무제표 연구는 저희 학교 산업공학과 이정혜 교수님 연구실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게, 이정혜 교수님은 사실은 헬스케어 쪽으로 데이터 마이닝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 연구실에서 생체 나이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생체 나이를 측정하는 인공지능 모델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계속 들여다보고 있던 재무제표 데이터가 있으면은 일종의 건강검진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데이터라고 보이고, 금융 관점에서 그 모델을 잘 사용을 하면은 금융 관점에서의 어떤 금융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모델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같이 이제 모델을 많이 바꿔가고 그러면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에는 매년 한 2만 개 정도의 가구의 개인정보, 자산, 부채, 지출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통한 데이터가 있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이것을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각 가구의 금융 점수를 제시를 해주고, 그리고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조언을 해주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뭐 자산 총액, 순자산액, 저축액, 경상소득 등등이 있고 부채의 경우에도 담보대출, 신용대출, 장기부채 부담 등등에 대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지출 관한 변수도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안에서도 꽤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꽤 좋은 데이터가 통계청에 올라와 있어서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사용하는 방법론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다루는 데이터가 항목이 엄청나게 많죠. 지금 수십 개의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다루는 건 좀 어려워서 결국에는 고차원의 데이터를 이제 저차원으로 옮기는 차원 축소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이제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차원을 축소한다는 거는 원래 데이터가 갖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잃지 않는 관점에서 차원을 축소해서 저희가 분석에 좀 더 용이할 수 있게, 그리고 데이터에 숨어있는 핵심적인 부분만 추출할 수 있게 하는 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저희가 차원을 축소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저희가 이런 가계의 재무제표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세분 모델을 이제 세분화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자산 변수만 따로 자산 변수, 부채 변수, 지출 변수를 따로따로 일단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한 레이어를 더 쌓아서 그 위에서 이제 통합을 하는 식의 모델을 일단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차원을 축소하게 되면 사실은 어떤 데이터에 있는 방향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채가 많으면 좀 안 좋다던가 자산이 많으면 좋다던가 이런 식의 방향성을 이제 잃게 되는데, 그걸 잃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이 모델에서 조금의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은 아직 진행 중인 연구이기도 하고 결과가 이제 정리는 하고 있긴 한데요. 저희가 바라보는 최종적인 어떤 이 모델의 결과는, 예를 들어서 어떤 가구가 이렇게 와서 자신의 자산, 부채, 지출에 대한 세부 내역들을 제공을 해준다면은 이때 저희 모델을 통해서 예를 들어 현재 자산의 관점에서 점수가 이 정도 되고 부채의 관점에서는 점수가 이 정도 되고 지출에 대해서는 뭐 점수가 이 정도 돼서 종합적으로 가계의 재무 위험이 이 정도 높은 편이다. 그럼 이거를 낮추기 위해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현재 거주주택 부동산 구입의 상환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상환 금액을 조금 더 늘려서 부채를 빨리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등등, 그런 식으로 저희가 모델을 사용했던 각 항목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게 최종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보험연구원에 왔기 때문에 저희 보험과 관련된 것을 좀 골랐는데요. 중에 의료비 데이터를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이제 연구를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국민건강보험 표본 코호트 DB를 신청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약 100만 명의 건강보험 청구 내역이 한 10년 넘게 쌓여있는 좋은 데이터여서 이거를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어쩌다 보니까 저희과 이정혜 교수님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자산관리 핀테크 앱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 앱들에 들어가 보면은 어느 순간 건강검진 데이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거를 연동을 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이 데이터에 포함된 게 그냥 금융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 건강검진 데이터가 어느 순간 이제 들어와 있어서, 그럼 이 건강검진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마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건강검진 데이터가 있다면 개인의 어떤 의료비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할 거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이정혜 교수님께서는 건강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개인이 앞으로 걸릴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예측하는 연구를 해오고 계십니다. 그 말은 저희가 건강검진 데이터가 이제 쭉 있다고 하면은 그때 이 사람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질병, 주요 질병들을 저희가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질병에 걸릴 확률이 되게 높다고 나오면은 그때 그 질병들에 들어가는 치료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걸 미리 계산을 하면은 제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필요한 의료비에 대한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해질 테고, 그럼 그거를 제가 현재 들고 있는 보험에 맞춰서 분석을 해보면은 제 보험이 이런 질병까지는 커버를 해주는데 저런 질병들은 아직 커버를 해주지 못하니까 이런 보험을 추가로 드는 게 당신에게 딱 맞는 그 보험이 될 테고, 뿐만 아니고 이 보험료 지출의 관점에서도 지금 이런 보험들은 좀 중복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외를 한다던가 이런 식의 조언까지 해주는 게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질병을 예측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이고, 두 번째는 질병별로 들어가는 의료비. 사실 의료비도 이제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고 병원마다 천차만별인데, 이것도 조금은 개인의 정보를 담아서 예를 들어 연령, 성별, 그 외에 이제 조금 추가적인 뭐 가족력이라던가 이런 데이터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내가 이 질병에 걸렸다면 얼마가 들 것 같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단계는 그 개개인들이 들고 있는 보험, 그리고 보험들이 어느 질병을 커버하고 보험료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런 거에 맞춰서 보험을 분석을 해주고 최적화를 해주는 그런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병 예측과 의료비 예측은 전부 다 이제 표본 연구 DB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보험 보장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레딧이라던가, 그리고 또 지금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추가 데이터를 구하려고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험 데이터까지 구해서 최종적으로 개인의 맞춤화된 질병 예측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의료비를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생애 주기에 맞춤형 의료비 관리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큰 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개인정보와 보험 보장 내역과 자신의 질병 발생 확률이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을 통해서 계산이 되게 되고, 그걸 가지고 제가 보험료를 최소화하면서 제가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질병들의 보장을 어느 정도는 만족을 시키는 그런 식의 최적화 모델을 가지고 최적의 보험을 산정하는 것까지가 연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뭐 기존 연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은 저희가 이 연구를 준비를 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는데, 이 개인의 맞춤화된 의료비 산정이라던가 뭐 개인의 질병 내역을 바탕으로 걸릴 수 있는 질병을 예측하는 연구들은 좀 있어 왔지만, 이거를 이제 의료비와 보험까지 연결시키는 연구는 아직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을 통해서 좀 더 개인의 맞춤화된 의료비 관리가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좀 하자면은, 이제 사실 뭐 거창한 얘기는 아니고 AI 자산 관리와 보험이라는 게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그냥 제 생각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미국에 있는 웰스프론트라는 가장 대표적인 로보어드바이저 회사입니다. 미국에 있는 로보어드바이저 회사고 가장 오래된 로보어드바이저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웰스프론트라는 회사에서 최근에 뱅킹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로보어드바이저는 이제 투자를 대신해주는 그런 회사인데, 은행 계좌까지 이제 같이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거기서 오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이제 이게 월급 통장이라고 하면은 월급이 이제 얼마가 들어오겠죠. 들어왔을 때 이 웰스프론트의 서비스는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먼저 이제 우선순위별로 좀 정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매달 월급이 들어왔을 때 그냥 일상생활에 쓸 돈으로 약 700불 정도를 매달 일단 빼놓고, 그 외에 예를 들어 내가 비상금으로 10,000불까지는 모으고 싶은데 뭐 거기에 얼마씩 조금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어떤 페이먼트를 위해서 매달 이만큼이 필요하고, 또 언젠가 또 이제 휴가를 가기 위해서 매달 100불 정도씩은 또 추가로 모았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식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 월급이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나눌 것인가를 정하게 됩니다. 이걸 정해주면은 남은 돈은 자연스럽게 웰스프론트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에 투자가 돼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투자가 되어서 관리가 되는 것도 그냥 펀드 몇 개 들어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볼 베이스드 인베스팅을 좀 간단하게 잘 구현을 해놓은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의 집을 사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걸 이제 검색을 하면은 그 집의 대략적인 가격까지 나옵니다. 네, 그런 가격까지 나와서 내가 한 20년 뒤쯤에 이런 데 집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가격까지 검색을 해서 그거를 내 소비 목표로 추가를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 내가 조금 조기 은퇴를 하고 싶다. 일이 좀 힘들어서 빨리 은퇴를 하고 싶은데 은퇴 후 생계비를 언제까지는 마련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것도 이제 세부적으로 이 서비스를 통해서 측정을 해볼 수 있고, 예를 들어 요새는 이제 특히 젊은 층들은 이제 일을 1년 정도 쉬고 뭐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던가 이런 분들도 종종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것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정도 할 만큼 재정적인 여력이 되는가? 또는
내 자녀가 예를 들어 뭐 스탠포드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데 학비가 너무 비싸니까 이거를 잘 모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우리가 목표마다 그 이 어느 정도 간단한 도움을 통해서 세팅을 할 수가 있고, 이걸 요렇게 이 시점에 내가 집을 사고 싶고 이 시점에 내가 은퇴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과 앞으로 매달 투자할 돈들을 비춰 봤을 때 우리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은 집을 사는 거는 뭐 가능할 수도 있는데 사실 좀 살짝 애매하고, 근데 뭐 59세에 은퇴하는 거는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언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럼 내가 이걸 봤을 때 내가 저축을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이때 집을 조금 더 작은 걸 사야 되겠다, 아니면 조금 더 저렴한 지역으로 옮겨야겠다라는 식의 이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죠. 이런 거를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월 2,100불을 세이빙 했을 때, 월 2,800불을 세이빙 했을 때 각 목표마다 이 달성 확률 같은 게 바뀌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때마다 내가 웰스프론트 어카운트에 얼마를 투자하고 어디에 얼마큼씩 배분이 되어야 되는지도 간단하게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웰스프론트가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되게 사용자 친화적이고, 정말 사용자가 나의 자산 관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잘 이해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보여드린 분석을 위해서 사실 뭐 이렇게 엄청난 뭐 공학 박사들이 달려들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 데이터만 잘 활용을 하고 이 유저 인터페이스만 잘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말 서비스 관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종합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개인들의 소비 목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겠다. 은퇴 후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자동차 식비 등등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된 분석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 사실 그걸 하려면은 각 소비 목표에 특화된 캐시플로우를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개개인들이 잘 계산할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될 테고, 고객 데이터에 기반한 소비 목표 금액 예측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겠죠. 그리고 대출, 저축, 소비, 투자 같은 금융 활동에 있어서도 고객 데이터에 기반한 패턴 분석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단순히 소비 목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재무 건전성, 그리고 투자도 좀 너무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다면 좀 건전한 투자로 장기적으로 투자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이나 추천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뭐 우리 랜선 참석하신 분들 들었겠지만 유용주 교수님께서 굉장히 깔끔하게 발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이 프로필을 보면 교수된 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굉장히 쌩쌩한 교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실무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해주셨는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토론자가 네 분이 계신데요. 오늘 뭐이 줌 세미나상 이제 한 분씩 우리가 전체 소개해 드리지는 못하고 한 분씩 할 때 우리가 간단하게 스스로 자기 셀프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토론자 분들이 한번 토론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랜선에 우리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써서 올리셔도 좋고 바로 마이크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뭐 화면 등장하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바로 참석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 1시간 한 52분쯤 있는데요. 일단 토론자 네 분이 한 7, 8분 정도 1차 토론 한번 하시고요. 질문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랜선 또는 다른 참석자들 얘기 듣고 또 나중에 뭐 자연스럽게 유영주 교수님의 또 설명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토론은 아까 조금 우리 경황이 없어서 인사도 못 드렸는데 파운트 인슈런스 대표이신 김영훈 대표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회사 소개, 자기소개 해주시면서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김영훈 대표님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파운트 인슈어런스의 김영훈 대표입니다. 저희는 파운트라는 국내 지금 운용자산 1위의 로보 어드바이저 회사에서 계열사로 보험업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고요. 지금 오늘 인공지능 관련 AI 자산 관리 어떻게 보면은 업계에서
두 번째로 시작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업계 1위를 지향하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회사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AI 자산 관리라고 하는 건 교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목표 달성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대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나리오에 따른 공적인 가담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왜냐하면 로보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저희 쪽에서 고객들이 예측 가능한 수익률을 높은 확률로 수렴시켜 주시는 게 로보의 역할입니다. 저희.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고수익을 추구하겠다. 어떤 원하는 종목을 피킹해 드리겠다라는 거는 저희 사명에도 맞지도 않고 로보 어드바이저 본연의 업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표 기반에 투자하는 부분들 그리고 AI 자산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골은 고객 맞춤에 대한 투자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실 때 의료비 관련 부분은 조금 이제 많이들 마이데이터 하실 때 고민들을 하시는데 저희 쪽에 그 의료법 실상을 많이 검토되고 개인적인 이런 의료 정보가 공유돼서 마이데이터에 녹여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의 현실성은 조금 고민이 깊게 됐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의료법 관련해 가지고 이런 디테일은 정확히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두 번째 얘기하신 내용 중에 가계금융 건강검진 부분은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는데요. 의료비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의료비를 예측하고 적정한 보험을 추천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그 개인 맞춤형으로 의료비를 예측하는 부분, 단순히 소비 지출 데이터를 마이데이터로 뽑아낸 부분을 실제 그 사람에 대한 질병을 예측하는 그런 그 데이터로 하는 부분들은 의사 영역이 아닐까 하는 부분은 염려가 되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플 거다, 이 사람이 무슨 질병을 갖고 있을 거다라는 걸 어, 이런 AI를 적용해서 단순히 표출한다는 게 가능할런지 그 부분은 조금 염려가 됐습니다. 일종의 그게 의사가 결정하는 의료법에 관련된 행위가 아닐까 하는 부분. 네. 그리고 진행을 어떻게 좀 원활하게 해야 될지 제가 갑자기 이렇게 바톤을 받아서 그런데 그 조금 한 번 더 그죠? 한 번 하시고 또 한 번 라운드 하시고 한 번 더 하셔도 됩니다. 뭐 자연스럽게 하시죠. 저희 쪽에서 이 개인 맞춤형 자산 관리를 한다고 할 때 실제 현재 현실상으로는 개인 마이데이터가 어떻게 전달될지 또 어떤 형태로 될지도 완벽하게 구체화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원하는 만큼의 그 데이터셋을 구하지 못할 거라는 염려도 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이 고객 맞춤형이 아니라 단순히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고객 모객 활동용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마이데이터 사업 자체의 영향력을 좀 염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이데이터로 가져온다는 그 데이터를 얼마나 유의미하게 다음 본연의 업무 또는 겸용하시는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지도 업계별로 구체화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못 봤어요. 막연히 그냥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무언가 방법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도 많이 필요하고 특히 보험사에서 저희도 메트라이프 생명이나 한국생명 등 관계 보험사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마이데이터를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실지 그런 디지털 펑션도 그렇고 실제 오퍼레이션 하는 부서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을 좀 결정하시는데 실제 현업에서 마이데이터를 보험업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녹일 수 있느냐는 부분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가계금융 재무제표를 이렇게 해서 고객들 확률적으로 AI 재무 상담한다는 이 시스템은, 예, 지금 예로 들으신 웨스프론트나 베러먼트에서 제언을 주는 그런 스타일의 형태는, 예, 국내에서는 핀테크에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였긴 했는데, 또 직관적으로 UI나 UX 정도를 고민을 많이 하신 부분은 인상적이었고, 관련 내용들을 노출하는 과정들, 고를 관점으로 해서 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최근에 우리은행 쪽에 퇴직연금 프로젝트를 할 때 국내에서 로보에서는 처음으로 글라이드 패스라 그래서 이제 퇴직 시점이 다가올 때마다 로보 자체 포트폴리오를 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투자 방향에 맞춰서 3차원적이죠. 투자 성향이나 아니면 남은 시간도 고려하지만 실제 그 고객들이 원하는 골도 같이 포함해서 진행해 보려고 고민해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연구나 토론들은 저희 쪽에서도 배울 게 많다라고 느낍니다. 저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내용인데요. 다음 토론자께서 좀 얘기해 주시면 참여하도록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 김용훈 대표님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니까 이런 고민이 이제 김용훈 대표님한테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첫 번째 제 질문은 지금 이제 가장 오래 그죠 이 분야에 자산 배분 AI 보험 쪽에 고민을 하셨는데 실제 사업을 시작하실 때 생각하셨던 거하고 지금 이제 몇 년을 해보신 결과 무엇이 괴리가 가장 크셨는지, 어떤 괴리가 가장 차이가 크셨는지, 실제로 업무를, 그리고 이제 소비자 클라이언트 또는 회사가 되었던 개인이 되었던 어떤 솔루션을 제공했을 때 그 성과는 어땠는지, 지금 현업에 계셔서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두 번째 할 때 한번 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뭐 어떻게 보면은 현업에서 이제 네, 금융회사에서 보안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같은 핀테크 쪽에서 로보 어드바이저를 서비스를 제공할 때 외부에서 그 고객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해서 다시 되돌려 드리는 과정은 할 수가 없었어요. 초반에는 대부분 다 내재화나 인하우스 방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는 로보 회사에서 개인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하기보다는 모델 포트폴리오죠. 투자 성향별로 정해져 있는, 그리고 원하는 컨스트레인트 별로, 그래서 좀 다양하게 구성된 티피컬한 그냥 모델 포트폴리오만 전달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걸 금융사 안에서 고객 투자 등급별로, 그리고 고객이 셀렉팅한 조건별로 금융사가 맞춰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이거는 완벽한 고객 맞춤형 포트폴리오라고는 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부분을 제공하고자 이제 파운트 앱 통해서 저희 회사 쪽에서 지금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금융상품 큐레이션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금융사에서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또 융합 환경에서 좀 에코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고객 입장에서는 내 지금 처한 환경은 백인 백색이거든요. 그 백인 백색에 다 맞는 맞춤형 포트폴리오가 좀 잘 제공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적인 방법이나 보안적인 보안들은 좀 충분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로보는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수익률을 고수익을 추구하는 모델은 로보와 맞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 엔진은 더욱더 시장에 좀 패시브하게 다가가면서 좀 대응을 하고 있고요. 액티브하게 이렇게 거래하기보다는 고객이 가장 시장에서 목표로 하는 거를 훼손하고 하지 않고 수익률을 본인이 예측하는, 뭐 내가 중위험이라 그러면 6에서 7%, 그리고 초고위험이라 그러면 한 10% 내외 정도는 내가 달성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부분에 가장 높은 확률로
수렴을 시켜드리고자 동적 배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을 좀 높게 추구하는 분들은 맞지 않았고, 그거보다 적은 상위권 25% 아래에서 중위험 정도에서 아예 포트폴리오나 이런 개념이 없으셔서 안정형 채권 투자만 하시던 분들에겐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 로보라고 저희 실제 생명보험사 고객 중에 펀드 변경 서비스가 2.25배가 늘었고요. 그로 인해서 수익률 증가 효과도 상당 부분 보험 설계사들이 가입을 시켜놓고 펀드 변경을 가이드를 해주시거나 자산 관리에 관련해서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잦은 이직 또는 회사를 변경하거나 고하 고객이 되셔요. 그렇게 되면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완벽하게 방치가 됩니다. 사업비는 빠져나가고 수익률은 굉장히 나쁘신 상황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로보가 간편하게 관리를 해드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앱으로도 또 변경이 가능하게도 회사별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그 펀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액션을 들어가기 전까지 진입 경로가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간편하게 만들어 드림으로써 고객이 간편하게 나의 자산 관리에 다가갈 수 있었다. 그러면서 변경도 빨리 하실 수 있고, 실제로 일시납 거치형 고객이 260%가 늘었었습니다. 메트라이프는 100억 정도를 7월에 전월에 100억 정도를 하셨을 때 7월에 매출이 260억 정도 일시납으로 실시된 경험도 있고요. 실제 이런 부분들이 고객들 입장에서는 AI가 단순히 자산 관리한다라는 부분에 환상을 갖고 계시다기보다는 기존의 설계사나 이런 인력들에 의존하는 시스템에 좀 답답함을 느끼셨던 것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편하게 고객들이 개입해서 내 스스로로 뭔가 이제 결정하는데 도움을 실시간으로 언제나 내가 편할 때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AI 자산 관리가 좀 각광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뭐 데이터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변액보험의 메트라이프가 잘하고 있죠. 사실은 미래에셋과. 자, 두 번째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웰스 가이드도 참 뭐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우리 양승호 고문님 자,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성호입니다. 저는 뭐 증권 자사운용사 있다가 2008년도에 서부터 해가지고 자본시장 통합법이 있었죠. 그때 향후에 이런 서비스가 될 거다, 이런 가정하에 그 투자 설계하고 재무 설계가 결합된 종합자산관리 시스템을 계속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면서 여러 가지 피드백이나 반응 받고, 이제 그 당시랑 지금 제가 시작할 때 당연히 벤치마크를 했는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그 오픈 API 해가지고 고객 정보 수집이 아주 자유롭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향후에 그 당시 기대하기는 한 3, 4년 후에 뭐 이런 환경이 될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금년에 이제 마이데이터가 시작을 했죠. 십몇 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원하는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하기는 아직 어려울 거고요. 시간이 아직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을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만들었을 때는 이제 종합자산 관리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량을 처리해야 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객이 쓰는 모델을 적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고객이 정보를 입력을 못해요. 저희가 필요한 정보를 입력을 못한다. 특히 상품 정보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입력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상담한 사람이 그 정보를 막 이렇게 가져다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입력을 대신해주는 모델 밖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GA나 아니면 뭐 은행증권에 있는
PB나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저희 거를 유료로 쓰면서 그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당시에 제안했던 것도 당연히 고객이 직접 쓰는 거고요. 마이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필요한 정보가 들어오면 고객이 입력해야 되는 그 비용이나 수고가 이제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구현은 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수님께서 지금 발표해 주신 그 모델이 전체적인 이제 개념으로 대단히 잘 들었는데, 이제 시스템을 개발한 사람 입장에서는 몇 가지 지금 중요한 과제들이 있겠다. 향후에 개발하는 과정,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아까 그 데모 모델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운영 가능한 자금, 그러니까 현재 자산이죠. 자산하고 향후에 저축 가능 금액에 해당하는 것, 추가적으로 적립이 가능한 금액을 파악해서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인생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동적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나중에 구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은, 비금융자산, 특히 부동산이 자산의 7, 80% 되잖아요. 비금융자산하고 금융자산하고의 전환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현실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는 용도를 벗어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사게 되면은 있는 가용자산 다 쓰고 부채를 쓰게 되죠. 자산이 없으면은 자산 배분을 아무리 해도 나올 수가 없죠. 거기서 발생하는 부채 이자 비용이 또 지금 저축 가능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자기 인생 목표, 아까 내 집 마련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유기적으로 자산 간에, 특히 비금융 자산하고 금융 자산 간에 발생을 하고, 금융 자산도 그 구분을 뭐 운영 가능 자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 가능하지 않은 자산하고도 사실 인터랙션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이제 그 과정을 처리를 원활하게 하지 않으면 실제로 고객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결과값을 제시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저축 가능 금액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받아오겠죠, 당연히. 근데 그 정보가 굉장히 큰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요. 제일 큰 게 뭐 이직, 퇴직, 뭐 결혼, 뭐 이럴 때는 어마어마하게 변수가 발생을 하거든요. 뒤에 기본적으로 가정해 놓은 게 거의 완전히 그냥 무산되는 정도의 큰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느냐, 미래의 고객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변수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돼야지 고객이 진짜 원하는 자기 맞춤형 자산 관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이제 제가 지금 AI 자산 관리와 보험이라는 타이틀이기 때문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있는데, 보험이나 연금이나 장기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기 자산인데 그 채권 위주로 우리가 운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내는 장기 데이터가 뭐 없기 때문에 미국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장기 채권하고 주식하고 연 평균 수익률이 3, 4% 차이 나거든요. 그게 인생 전체로 하면은 2배, 3배가 차이 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수령액 기준으로. 그래서 그 장기 자산이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저는 중요한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위험 대비 수익률 최적화하는 방법으로 좀 제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기 자산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저희도 지금 연금 자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 맞고 뭐 로보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품 측면에서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아까 지금 저기 MSGP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좀 고려 사항들이 있는데 제 생각 기준입니다. 달성 확률을 최대화 또는 실패 확률을 최소화하는 컨셉으로 가면은,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은 자기가 능력이 없고 수입이 없는 사람들은 재무 설계 측면에서 해결 방안이 안 나와요. 그 사람은 저 프로그램으로 돌리면은 최대한 변동폭을 맥시마이즈 하라고 나와야지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투자하라. 뭐 데이터가 없으니까 실제로는 적용이 안 되겠지만은 솔루션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현금 그대로 들고 있어야지 너 100% 달성해. 이게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은 뭐 다른 조건을 해가지고 현실에 좀 맞게, 그 장기 투자니까 사실은 위험 대비 수익률 최적화하는 건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TDF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TDF 컨셉의 상품이나 그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동적인 자산 배분 되게 좋은데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 자체로 보면 택티컬이거든요. 근데 지금 장기 자산 관리를 골프 프로그래밍 하면서 택티컬을 적용한다?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 양성호 고문님께서 실제 이제 현장에서 정말 생생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예. 저도 이제 딱 토론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금융위기를 우리가 지나면서 또는 2020년, 21년 우리 부동산 지금 뭐 격변을 지나면서 과연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 자기의 자산 관리에 대한 투자 목표가 혹시 변경되는 건 아닌가? 많이 변경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좀 인터랙티브하게 반영되어 수 있을까 하는 것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포항공대에서 여러 교수님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우리 오늘 토론은 포항공대에 지금 랜선에 계십니다. 장봉규 교수님께서 해주시는데, 우리 이제 정광민 교수님이 우리 산학 세미나 우리 운영위원 멤버십니다. 그래서 장봉규 교수님 랜선에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포항공대 장봉규라고 합니다. 산업경영공학과에 있고요. 현재 그 금융 쪽 연구센터를 몇 개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하나금융그룹과 그 핀테크 연구센터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KB은행하고도 지금 MOU를 맺고 디지털 혁신 연구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현재로서는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그 두 금융그룹과 함께 지금 핀테크 쪽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주전공이 자산 배분이다 보니까 이 GBI라든가 뭐 LDI, ALM 뭐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연구를 꾸준히 해오고 있고, 최근에 뭐 GBI 컨셉 비슷하게 해서 뭐 몇 군데 이렇게 그 솔루션을 만들어 주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보어드바이저 관련해서 단기 관련한 뭐 그 로보어드바이저 컨셉으로 리스크 관리가 잘 되고, 그다음에 그 수익도 괜찮게 나는 로보어드바이저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최근에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현재 그 하나은행과 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 교수님 발표를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운트하고 웰스 가이드에 오신 여기 사장님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꺼번에 던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보통 이제 뭐 GBI, LDI, ALM 뭐 다 뭐 같이 나오는 단어들인데, 제 생각에는 이제 GBI가 이제 LDI에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LDI는 또 어찌 보면은 이제 그 ALM의 일종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포함 관계가 세 개가 서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PFM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한 이제 서비스들과 함께 이제 그 컨셉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거고요. 보통 이제 이 경우에 이제 두 가지 그 방향, 뷰를 좀 생각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고객 맞춤형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개인들을 위한 이제 서비스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이제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러한 서비스들이 또 보험사 맞춤형으로 나갈 수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험사 맞춤형 같으면은 뭐 최근에 그 좀 인기 있었던 게 이제 LDI 같은 개념이죠. Liability Driven Investing. 이 개념을 활용해서 이제 보험사를 위한 시스템 개발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DB형 같으면은 DB형 퇴직연금은 어쨌든 회사가 특정 기간에 얼마의 목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걸 라이빌리티로 생각하면은 라이빌리티 인베스팅 같은 거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경우에 역시 제 생각에 GBI 같은 컨셉을 사용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BI가 그런 식으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발표하신 이제 교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보통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이제 GBI이고 웰스프론트나 뭐 이런 데 서비스도 약간 그런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어서 통상 시나리오를 만들거나 아니면 모수 추정을 하더라도 적어도 20년, 30년 혹은 뭐 그 이상의 정보가 다시 모수 정보나 경제 변수나 시나리오 같은 게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서비스가 나가려면 미래를 꼭 맞출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리저너블하다. 과거 데이터에 맞췄을 때 현재로서는 이게 최선이다라는 어떤 솔루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작업을 하기가 생각보다 몹시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어떤 것일까라는 고민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생보사 관점에서는 이제 어, 그, 보통 생보사는 보통 FC들이 이제 있으면서 이분들이 자기들이 고객이 있으면 고객들을 사실 리스크 관점에서 보면서 그러니까 미래에 닥쳐올 리스크 관점이나 또 저축보험 팔 때는 이제 미래에 필요할 자금 관점에서 보시면서 통합 관리를 사실은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과연 생보사가 이제 이 GBI 같은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이것들을 이제 얼마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저는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아마 이 GBI 시스템을 발표하실 때 보면은 온라인, 그러니까 주로 웰스프론트나 뭐 이런 쪽 생각하고 지금 뭐 파운트에도 지금 나오셨지만 온라인 자산 관리 목적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온라인이 아니고 어, 그, 그, 그 회사 자체적으로 이제 그 판매 채널들 통해서 만약에 이것들을 사용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될지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온라인화해서 이제 이렇게 그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은 기존의 이제 판매 채널들과 이렇게 부딪히는 현상이 당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FC나 GA나 뭐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고객들 직접 본인이 관리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 온라인에서 딱 나오면 이제 젊은 고객들은 그쪽으로 이제 몰리거나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서로 이제 이해가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GA나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보험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지금 시장 구조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그 경우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어쩌면 보험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좀 대답을 하시거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GBI나 이런 컨셉들이 상당히 괜찮을 수 있는 게 만약에 라이프 사이클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그 디지털 리터러시가 아주 좋은 젊은 층 기반으로 이제 온라인을 만약에 제공할 수 있다면 생보사가 제공할 수 있다면 이제 거기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리스크 맞춤형 상품을 이렇게 넣는다든가 그 경우는 보험이 될 것이고요. 아니면 자산을 불리는 형태가 된다면 이제 저축성 보험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장기 이야기를 다들 이제 하시고 장기 맞춤형으로 이제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사실 실제 시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장기 투자, 물론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보험 해약률이 상당히 높은 걸 보면 단기 투자에 의외로 많이 휩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기존에 들었던 걸 그걸 손해 보고도 좀 해약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 이탈률도 심해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이제 이 장기 투자이지만 GBI 컨셉을 보면은 아까도 이제 그러니까 그 웰스 가이드의 대표님께서 양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더 많은 수익이 나는 거는 약간 포기를 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 덜 도달하는 목표에 덜 도달하는 그 부분을 좀 메우는 그러니까 위험하게 투자해서 메우는 그러한 현상이 좀 강한 면이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단기 투자 전략으로 좀 메운다든가 아니면 그걸 좀 메울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좀 고려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로보어드바이저가 장기 형태로 많이 개발하는 게 이제 파운트 대표님께서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셨는데 이제 저는 그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당연히 저도 로보어드바이저 그런 형태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웰트프론트나 뭐 배털먼트를 보면 이제 그런 형태로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또 이제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가보면은 이제 그거 부분도 있고 그래도 좀 고객을 유인할 부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 경우에 이제 그러한 컨셉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건 주로 이제 제 생각에는 연기금에서 보면은 이제 에셋 알로케이션 쪽, 자산 배분 쪽이 될 것이고요. 자산 배분형 이제 로봇 버제가 나오면 그 안에 이제 ETF 같은 게 들어가게 될 텐데 ETF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뽑아내는 이제 시큐리티 셀렉션 부분을 생각하는 단기 로보 어드바이저가 있다면 그 두 개를 이제 조인트로 이렇게 합치면은 상당히 괜찮은 형태의 서비스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금 그러니까 자산과 보험사의 자산 관리는 이제 개인이나 이제 보험사 양쪽에서 생각할 필요 있고 서비스 양쪽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 경우에 뭐 GBI든 LDI든 LM이든 다 이제 훌륭한 솔루션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약점은 항상 존재하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로봇 어드바이저가 거기에 이제 해결책을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충분히 이제 괜찮은 서비스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은 항상 이제 판매 채널과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 현재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 보험사와 뭐 GA와 다양한 이제 판매 채널들 사이에 그 약간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힘겨루기라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합리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지. 그 부분은 좀 궁금한 점이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장봉규 교수님께서는 지금 질문과 토론 또는 뭐 코멘트를 동시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컨 라운드 할 때 이용재 교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패널리스트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네 번째 우리 장철 박사님 보험연구원의 토론을 듣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뭐 빡빡하지만 그래도 세컨 라운드 우리 한번 코멘트나 대안 또는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철 박사님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험연구원 생명연구연구실에 있는 장철 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용재 교수님 이제 모시고 발표를 들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토론자분들의 이제 좀 실무나 이론적으로 좀 폭넓게 말씀해 주셔서 이제 자산관리 쪽으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제 코멘트라고 좀 해야겠는데 많이 이제 앞서 말씀하신 분들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첫째는 뭐 이론적으로, 둘째는 이제 구현하는 입장에서 실제로는 제가 좀 이상적으로 바라는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 자산관리 시장 이 세 가지 정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목표 관리, ALM, LDI 이런 전략들은 물론 개인 자산 관리를 조금 더 기관스럽게 전문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게 있고요. 다만 이제 이론적으로 좀 유의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문제를 설정을 하고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솔루션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 우리나라 상황은 이렇진 않지만 은퇴할 때 은퇴 시점에 연금화를 전부 하고 싶다. 그럼 연금을 구매하는 게 목표가 되잖아요. 근데 이걸 20, 30년 동안 그 연금을 하나 많이 사보겠다라고 목표를 잡아버리면 첫째로는 안전자산의 기준이 바뀌어버립니다. 단기 채권이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고 장기 채권이나 MBS,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 미국의 경우에는 주택담보이자율이랑 비슷하게 연금자산이 변동한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게 안전자산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표 설정의 중요함, 그리고 둘째로는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이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전망, 시장 전망에 대해서 시장 전망에 따라서 자산 호수 얼로케이션이 굉장히 바뀝니다. 이거는 모든 포트폴리오 시리에서도 파라미터 변경 때문에 솔루션들이 극단에 치우치는 그런 문제랑 비슷한 현상이 발견되는데요. 이런 문제에서 이제 물론 뭐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뭐 요즘은 NLP,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해서 센티먼트 인덱스를 가지고 투자를 주식 투자 셀렉션을 한다던가 뭐 아니면은 장기적으로는 계량 모형들을 활용해서 그 전망에 대한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최적 자산 배분 안들을 제공을 해주는데 이게 사실 뭐가 좋다고 말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현실화되고 그게 이제 좋은 결과로 나타나면 그게 좋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고 이제 구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종합자산관리, 마이데이터 이런 변수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뭐 어떤 게 진짜 답인지도 모르겠고 사실 뭐 최적 솔루션이라고 제공을 해주고 고객이 따랐지만 결국에는 안 좋은 결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현재의 상황을 좀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은행이든 보험이든 빅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서 각각의 이제 나눠진 관찰군에서 발견되는 그런 실제로 실행하는 그런 그 투자나 저축 방법들을 최적이라고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고 예를 들어서 개인연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금 보장형 위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원금 보장형으로 투자를 했다고 그게 최적 솔루션은 아닌 거죠. 이제 사실 이런 최적화 문제를 풀어서 도출하는 솔루션들을 유도를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그 솔루션들은 아직 좀 발전할 방향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둘째는 UX랑 관련된 건데 워낙 복잡한 문제를 풀다 보니까 고객들이 이제 그 구매 버튼을 빨리 누르게 하고 이해를 충분히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를 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옵티멀 솔루션들 이제 멀티 스테이지 스토킹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 비하인드에 깔린 동적 자산 배분을 고객한테 다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보험 상품들은 더더욱 복잡하고요. 이게 버튼을 클릭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소비자의 이제 금융이력을 고려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이제 UX를 마케팅을 위한 UX를 개선하다 보면 나중에 소비자 보호나 불안전 판매 문제 등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은 조금 더 구현하는 측면에선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적 자산 배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MSP를 사용해서 이제 개인 자산 관련된 거 그리고 캐나다의 이제 보험사들이랑 프로젝트를 한번 해봤는데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면은 모형에서 나온 결과가 너무 좋거든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옵티멀 솔루션을 시행하고 내년에 변화된 시장 상황에서 가정한 시나리오를 갖고 최적 자산 배분을 또 돌리니까 실제에서 시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솔루션보다 모형 자체에서 나온 아웃풋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회사나 개인이나 이쪽에서 비즈니스 솔루션이나 개인화된 솔루션을 낼 때는 오히려 글라이드 패스라든가 그런 시간에 따라 디터미니스틱한 솔루션들이죠. 그런 것들을 더 선호를 합니다. 근데 좀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죠. 동적 자산 배분을 리니어 솔루션을 바꿀 수 있는 툴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선호한다는 거, 구현상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바라는 로보어드바이 시장의 모습은 종합자산에 대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은행은 대출 부채에 대해서 스페셜티가 있고 이제 자산운용사나 증권사는 투자에 대해서 능력이 있죠. 그리고 보험사는 당연히 건강과 질병에 대한 관리 혹은 뭐 상속, 은퇴, 노후 자산 관리에 대한 스페셜티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각각 보면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이걸 다 솔루션을 담아낼 수도 없고 소비자 또한 그 전달되는 답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이제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은 뭐 제너럴리스트가 된 그 자산 관리
로보 어드바이저일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스페셜리스트들이 있어야지 좀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이제는 조금 자유롭게요. 우리 뭐 유영재 교수님부터 해서 다시 아까 돌아갔던 순서로 해서 세컨 라운드로 뭐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셔도 됐고요. 또 뭐 현재 코멘트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유영재 교수님 먼저 마이크 드릴게요. 네, 일단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셔서 네, 제 짧은 시간에 다 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이제 개괄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사실 저희도 지금은 좀 잠잠하긴 하지만 한동안 이제 창업 활동을 열심히 할 때는 저희도 실제 고객사들을 많이 만났고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비슷한 코멘트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동적 자산 배분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많고 뭐 이제 이 솔루션이 너무 바뀌면 안 되지 않느냐 등등에 대한 코멘트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연구자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실용적인 연구를 하고 싶은 입장에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장기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에 있어서는 네,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답이 없죠. 뭐 이렇게 미래 20년, 30년을 내다본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는 JP모건이나 이런 대형 금융사들에서 한 20, 30년에 대한 롱텀 포캐스팅을 매년 발표를 하거든요. 주요 자산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그거를 기반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거기서 사용하는 방식들을 또 국내 자산에 좀 적용을 해서 국내 시장에 대한 포캐스팅을 하고는 있는데요. 당연히 이게 정답은 아닌 거는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모델 자체에 사실 제약을 좀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론적으로 모델을 제시할 때는 그거를 다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은 실제로 저희가 데모를 만들 때는 이게 막 시장 시나리오가 바뀐다고 해서 뭐 이게 바뀐다고 해서 포트폴리오가 너무 많이 바뀌진 않게 많이 제약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100만 명이 있으면 100만 명이 다 다른 포트폴리오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퍼스널라이제이션과 이 모델의 어떤 안정성 이런 거 사이에 좀 네,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최대한 저희는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 때는 좀 큰 변동이 있지는 않도록 좀 최대한 제약을 많이 줬고요. 또 자산군별 투자에 대해서도 사실 특히 아까 이제 자산이 많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위험 자산에 몰빵을 하시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약을 안 두면은 저희는 사실 또 제약을 좀 많이 두고 있고 근데 또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도 고민입니다. 사실은 자산이 아예 없는 분들은 사실 이런 걸 갖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의료법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도 저도 이제 그냥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제 연구는 마음껏 할 수 있는데 이게 실제 서비스가 된다면 확실히 의사의 영역과 조금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 이제 주변에 의료 인공지능 쪽으로 연구를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항상 의료법, 뭐 의사분들과 이런 갈등과 또는 타협을 하는 거에 있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네, 제가 사실 그런 거 하게 될 줄 생각도 못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이데이터도 아무래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아직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약간은 학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꼭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보다는 뭐 이런 것들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정봉규 교수님께서 이제 오프라인 채널이라던가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도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런 부분 좀 많이 고려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보험을 팔러 다니시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태블릿을 들고 다니시는데 그런 데다가 약간 지금 보여드린 거랑 좀 단순화된 버전을 집어넣으면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고객과 상담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약간 그런 GA나 이런 분들은 가서 자기가 팔고 싶은 걸 팔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더 고객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를 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실제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채널도 약간 이 태블릿에 들어갈 수 있는 좀 간단한 그런 툴들을 만들면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김용훈 대표님 뭐 추가 코멘트나 뭐 말씀 없으신가요? 예, 우리 양성훈 고문님 추가 말씀 없으신가요? 예, 저희는 그 연금이고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고요. 초과 수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단기랑 장기 투자는 저는 별도의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 서비스하는 주체도 다르고요. 근데 지금 장이 좋아서 그런지 이게 좀 예, 이게 전략적 자산 배분은 뭐 투자 기간이나 그러니까 나이겠죠. 내가 얼마만큼 운영할 수 있는지 수입 비출 뭐 이런 거에 한 거고 텍니컬은 뭐 시장 상황이죠. 근데 저도 투자를 많이 해봤고 많은 리포트를 봤지만 펀드 매니저도 초과 수익 못 내요. 예. 이거를 추구한다는 게 저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투자 기간이 길면 위험자산이라고 단기 투자에서 위험자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주식의 위험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채권보다도 낮아져요. 20년 이상. 물론 미국 데이터지만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대단히 큰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제가 항상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웠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 택티컬하고 스트래티직 에셋 얼로케이션에 좀, 그 구분이 좀 명확히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기 투자는 대단히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세제 혜택도 있고, 위험자산 비중을 높여도 투자 기간을 유지할 수 있으면 위험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장철 박사님 코멘트 있으세요? 이제 뭐 학술적인 내용들이랑 이제 실무적인 내용들이 사실 이제 서로 어느 정도 영역을 다르리 하는 면이 있어서, 하지만 그 아카데미에서 이제 여기서 보여주시는 골 베이스 프로그래밍이나 뭐 멀티 스테이지 프로그래밍이 아카데미 내용들이 충분히 이제 현실화 되는데, 구현을 하는데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충분히 의미 있는 건 맞습니다. 물론 거기 이제 아카데믹 측면에서 이제 페이퍼 측면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단순화된 거지, 사실 실무적으로 구현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양한 그 변경을 통해서 적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이제 좀 이렇게 각각의 스페셜티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웰스 가이드에 이제 그래서 이제 하는 이제 머플러라는 제가 웹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사실 그 은퇴 관리, 은퇴 세제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스페셜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AI라고 하기까지는 뭐하지만 그런 앱을 통해서 그런 스페셜티를 소비자한테 제공을 해주거나, 그건 개인 측면이죠. 이제 파운트의 이제 변액연금 관리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개인과 생명보험사 둘 다한테 득이 되는 그런 스페셜티를 가진 앱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자산 관리, 투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AI 툴들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디지털 보험 인슈어런스 쪽에서 대면도 하고 있지만, 대면은 이제 디지털 보험 청약하는 쪽을 개발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디지털 보험을 간편하게 좀 보험을 청약하는데 좀 많이 매몰되어 있는데, 아까 그 장철 박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UX, UI에 너무 또 불안전 판매의 우려나 이 판매에 대한 설명들이 좀 취약할 수 있는 부분들, 맞는 말씀이시고요. 고객들 한번 이렇게 랜딩을 했을 때, 마음 먹었을 때 어떻게든 보험 청약을 그 순간에 다 끝내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간편화하는데
그리고 또 얼마나 그냥 바로 결심하신 걸 변치 않게 그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좀 반성하게 됐고, 좀 이 돌아가서 기획이나 설계 쪽에 좀 검토도 다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다시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저희 쪽에서도 지금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도 엔진들을 고도화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로봇 엔진에서도. 지금 이제 마켓 세그먼트나 센티먼트들을 시장 데이터를 결과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시장이 긍정인지 중립인지 부정인지 그 자산별로 저희가 센티먼트를 도출해내서 거기서 또 자산 배분을 하는 구조를 좀 취해 보는 것도 지금 엔진 중에 있고요. 결국은 이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그 스페셜티가 적용될 수 있는 고객들 군이 다를 거라고 보입니다. 로보 안에서도 퇴직연금에 맞는 로보가 있고요. 그리고 펀드나 이 순수하게 WM 쪽에, 그리고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 PFM에 특화해서 고객들한테 큐레이션도 하지만 그 맞춤형에 특화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별도의 또 엔진을 고도화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뭐 이제 런치 세미나에서 이때까지 뭐 다양한 주제를 다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보험회사가 디지털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오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보험회사가 왜 우리가 빨리 디지털화 또 디지털 전환을 하지 못하느냐의 중요한 이슈 중에는 고객 경험이 상당히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우리 보험 쪽 고객들이, 그죠? 그러면 오늘 보여줬던 이런 이제 AI 자산 관리나 또는 아까 연금 자산 관리, 지금 고객 우리 퇴직연금도 그렇고 개인연금도 그렇고 가장 불만스러운 것들이 패시브한 고객들이 자산 수익률이 10년 지나도 똑같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보험 자산을 운영하는 그 보험회사나 또는 보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보험 가입자들이 상당히 불만스러운 부분을 지금 오늘 보여줬던 이런 솔루션들이 저는 상당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가입하고 아무것도 액션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맷라이프나 지금 미래에셋이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잘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연구자, 오늘 우리 박사님이나 우리 발제 연구자분들이 할 것이 사실은 이 분야는 굉장히 많죠. 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의 산학 세미나에 혹시 또 뭐 겨울에 용기 박사님 또 업데이트 되시면 또 한번 오셔서 업데이트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지금 뭐 핀테크 계신 분들이 참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사실은 세미나에 중요하죠. 실제로 접점이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발제해 주신 우리 이용주 교수님, 우리 토론에 참가해 주신 김영훈 대표님, 양승호 고문님, 또 그리고 렌스네에서 오늘 참여해 주신 장봉규 교수님, 그리고 장철 박사님, 그리고 지금 현재 줌에 들어와 있는 많은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산학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봉규 교수님한테 코멘트 한번 들었어야 되는데 이 좀 못 들었어. 장 교수님 깜빡했어요. 장 교수님 가셨나? 네.